반갑습니다, 여러분. 정말 참 대단하시네요. 이렇게 저녁 늦은 시간에 와서 이런 강의를 애써 찾아주셨는데 오늘 마지막 강의라고 들었습니다. 마지막을 제가 잘 장식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전쟁의 시대, 강대국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인데요. 그러니까 막 전쟁 자체를 뭐 깊이 얘기하진 않을 거고요. 지금 아무래도 여러 전쟁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예전하고는 다른 이런 국제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어떤 전쟁이라는 관점으로 한번 우리 국제 정치를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삼아 보고자 합니다. 아마 근데 제가 굉장히 뭐랄까요, 국제 정치에서는 현실주의라는 그런 이제 이론 틀이 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이렇게 냉정하게 그런 보는 관점을 취하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들으시기에 따라서는 좀 불편할 수도 있고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윤리나 도덕의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국제 정치가 이런 거라는 거를 이렇게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조금 평소 듣던 거랑 좀 다르실 수는 있지만 한번 그런 관점이 있다는 정도로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 소개 아까만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행정고시보고 국방부에서 한 27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 뭐 여러 보직을 거쳤고 중간에 이제 청와대 파견 근무 경험도 2번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외교안보 전략 같은 걸 담당한 바가 있고요. 또 이제 감사하게도 이제 공부할 기회가 있어서 학위까지 하고 책을 그동안에 몇 권 썼습니다. 지금은 세종연구소 이제 수석연구위원으로 있고요. 제가 쓴 책들이 오른쪽에 있는데 제가 오늘 강의를 이제 할 기본적인 책이 되는 건, 바탕이 되는 거는 맨 왼쪽 위에 있는 세계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계의 전쟁이라는 건 뭐냐면은 태평양 전쟁, 2차 세계대전 와중에 이제 태평양 전장에서 벌어진 일본과 특히 이제 미국과의 전쟁을 말하죠. 과거의 전쟁이고요. 그 다음에는 우크라이나, 현재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마지막 전쟁은 대만 전쟁. 이거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지만 미래에 있을지도 모르는, 근데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되는 어떤 그런 지정학적 충돌의 그런 전쟁인데 그렇게 세 가지를 다뤘습니다. 이것이 개별적으로 다 서로 사실은 좀 별개의 사건이긴 하지만 사실 여기를 관통하는 것은 강대국이 이렇게 세상을 보더라. 강대국은 이렇게 행동하더라. 하는 것을 좀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세계의 전쟁을 다루면서 사실 강대국의 행동 패턴, 강대국 관점에서 본 국제 정치를 한번 이렇게 다뤄본 건데요. 이 책을 바탕으로 오늘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말씀드린 순서는요.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이 굉장히 어지럽잖아요. 전쟁의 시대라는 말까지 지금 하고 있을 정도로 전쟁의 문턱이 너무 낮아졌죠. 그래서 근데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처하고 있는 우리의 지금 현재 질서를 잠깐 간략하게 보고 오늘은 크게 2가지만 보려고 합니다. 제가 아까 세계의 전쟁은 태평양 전쟁까지 있는데 지금 시간 관계상 세 개를 다 다루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게 아무래도 현재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이고 그리고 이제 대만 해협 둘러싼 미래의 가상의 전쟁이고 해서 이걸 보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한 국제 질서를 보고 또 한국은 여기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이것까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아마 이문영 교수님도 다루셨다고 그러는데 아마 중복되는 부분도 조금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먼저 서론격인데요. 세상이 참 빨리 변합니다. 지금 30년 전 사진입니다. 저 위에 거는. 저 무슨 사진인지 아시겠어요? 왼쪽 위에는 저기 독일의 서독의 콜 총리입니다. 독일 통일 선언하는 사진이거든요. 당시에 동서독이 통일되면서 냉전이 이제 베를린 장벽 무너지고 독일 통일되고 이제 소련이 붕괴되면서 완전히 유럽의 평화가 왔죠. 유럽에서 또다시 이런 대규모 전쟁이 벌어지리라고는 이제 상상을 못했던 거거든요. 근데 불과 30년 전에 지금 유럽 한복판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죠. 그리고 오른쪽 위에 있는 거는 뭐냐면은 저 이제 가운데 있는 사람이 미 클린턴 대통령입니다. 저 백악관 잔디밭에서 이스라엘
라빈 총리하고 아라파트 피에로 의장하고 악수하는 거거든요. 저게 이제 오슬로 협정이라고 그 팔레스타인한테 두 국가 해법,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이제 두 국가로서 중동 평화를 이제 이뤘다라는 어떤 기념비적인 화해, 이 타결을 짓고 저렇게 악수를 하는 장면입니다. 저 때만 해도 중동도 이제 평화가 왔구나 했었는데 지금 이제 중동 가자 전쟁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불과 한 30년 전만 하더라도 굉장히 희망과 낙관으로 이렇게 가득 차 있었던 시대였거든요. 1990년, 91년 이때요. 그래서 역사의 종언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프란시스 후쿠야마라고 일본 출신의 이제 미 정치학자가 한 말인데 뭐냐면 역사가 일단 종착역에 왔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더 이상 체제 대결과 이념 대결이 없다. 인류의 진보는 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주의로 이제 종착역에 도달했다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파시즘도 이제 물러났고 나치즘도 그렇고 소련의 공산주의까지 완전히 다 무릎을 꿇었으니까 이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로 인류의 진보는 이제 최종 목적지에 도달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체제 경쟁, 이념 경쟁 이런 것은 없는 세상이 도래했다. 그래서 역사가 이제 막 이제 끝에 왔다는 거예요. 이런 어떤 단선적인 역사관을 설파하고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나온 게 뭡니까? 그동안 30년 동안 탈냉전 30년이라는 것. 그러니까 소련이 무너지고 나서 30년은 그야말로 말하자면 미국 일극 시대, 그죠? 미국의 패권으로 유지되는 시대. 이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유무역, WTO라 그래서 자유무역 체제, 뭐 IMF, 뭐 이런 미국이 만든 이런 국제 질서 속에서 모든 나라들이 적응하면서 살아왔었죠. 그리고 이제 세계화, 우리가 항상 듣듯이 이 세계화 질서 속에서 살아왔는데 지금 이제 뭐 유럽 한복판에서 강대국 간 전쟁이 일어나고 중동 갈등도 폭발하고 지금 이러고 있는 와중인데요. 지금 이 남아있는 화약고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항상 이 정치학자들이나 이 전략가들이 관심을 갖는 지역은 지정학적으로 어떤 충돌의 위험이 있는 지역을 항상 뽑아왔는데 그게 우크라이나였고요. 그 다음에 중동은 항상 그랬고요. 두 군데는 이미 터졌습니다, 전쟁이. 사람들이 네 곳을 뽑았는데, 네 곳을 뽑고 있는데 남아있는 두 곳이 바로 대만 해협과 한반도예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두 곳은 우리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곳이 두 곳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쟁의 문턱이 낮아진 시대에 정말 이 남아있는 이런 위험한 이런 상황도 한번 우리가 잘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30년이 지난 후에 지금 우리가 지금 처하고 있는 질서라는 거는 이제 다극 질서죠. 그죠? 미국이 마음대로 못하는 단극 질서. 그러니까 일극 체제가 아니라 여러 강대국들이 있는 이런 다극 질서. 그리고 옛날에 제가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다닐 때만 하더라도 여러분 WTO 아시잖아요. 자유무역. 그러니까 산업 정책 같은 거 하면 안 됐거든요. 국내 기업을 막 보조금을 준다든지 자국 산업을 막 밀어주고 국가가 이러면 안 됐거든요. WTO 제속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공정하게 프리 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자국 기업을 그렇게 지원하는 정책을 못 펴게 돼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막 보조금, 뭐 미국이 나서서 다 보조금 주고, 뭐 IRA라고 이런 법안을 통해 가지고 산업 정책을 펴가지고 여러분들 브렉시트 아시죠? 브렉시트.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한 걸 브렉시트라 그러잖아요. 브리튼이 엑시트 했다고. 근데 지금 암엑시트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뭘까요? 아메리카가 엑시트 했다는 거예요. 어디서? 미국이 스스로 만든 질서에서 스스로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WTO도 다 망가뜨리고 지금 이런 거 망가뜨리는 나라가 어디예요? 지금 미국이란 말이에요. 선도에서. 그래서 이런 지금 어지러운 전환기에 있다라는 거고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제 주제는 이 전쟁의 시대를 맞아서 국제 정치가 얼마나 폭력적인가 또는 이렇게 얼마나 하이어라키컬한가. 이렇게 우리 모든 주권 국가들은 평등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평등하지 않죠. 왜 누구는 핵을 갖고 또 누구는 핵을 가질 수가 없습니까? 이런 것부터, 그죠? 우리는 북한이 지금 핵을 가져서 저렇게 있는데도 우리는 핵을 갖고 싶은데 어쨌든 못 갖잖아요. 이런 질서. 그래서
평시에는 이렇게 잘 보이진 않지만 국제 정치의 불편한 진실이 전쟁을 통해서 보면 굉장히 잘 드러나더라.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국제 정치에 대한 다분히 이제 규범적인 생각들, 그러니까 규범적이라는 굉장히 윤리적인 판단을 하는 거죠. 좋고 나쁘고 선하고 악하고 이런 것을 좀 넘어서 한번 국제 정치를 그대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뭘 보다 보면 나쁜 사람, 뭐 나쁜 국가, 좋은 국가 약간 이렇게 보려는 우리의 기본적인 어떤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침략 전쟁이고, 그죠? 어쨌든 러시아가 침략한 거잖아요. 그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침략 전쟁으로만 보긴 좀 어렵거든요. 선한 국가가 있고 악한 국가가 있고, 또는 또 종종 우리가 그 지도자를 좀 탓하죠. 푸틴만 없으면 어떻게 우크라이나 전쟁 좀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진핑이 문제고 김정은이 문제고, 약간 이런 식으로 그 지도자를 우리가 굉장히 문제의 근원으로 얘기하는 경향성도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국제정치 본질을 잘 파악할 수 없다. 이제 그런 면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규칙 기반 질서라는 말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Rule Based International Order라고 이 규칙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해서는 안 될 그런 규칙들을 지금 다 강대국들이 만들어놨는데, 이거를 지키지 않는다고 지금 비난받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러시아 같은 경우에 주권 국가를 침공하는 거는 규칙을 깨트리는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규칙 기반 질서, 주권 국가의 영토적인 어떤 존엄성을 해하는 행동은 이 규칙을 깨트리는 거기 때문에 안 되는 거다. 이제 이런 거라서 특히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국가들은 항상 이런 걸 강조합니다. 이제 중국에 대해서도 중국이 막 대만을 막 무력으로 이런 거 규칙 기반 질서를 지켜라. 러시아가 침공하는 거 규칙 기반 질서를 위협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나중에 하겠지만 사실은 좀 더 들어가 보면 그 규칙을 누가 만들었지? 그리고 그 규칙이 누구한테 도움이 되는 거지? 또 규칙을 지키라고 하는 그 당사자도 필요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그 규칙을 어기기도 하고, 또는 아예 규칙 자체를 다시 쓰기도 하고, 이런 것이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뭐 완전히 이런 초강대국은 아니지만, 대한민국은 그래도 적어도 강대국의 어깨 위에 서서 한번 세상을 볼 수 있는 능력은 필요하다. 왜? 우리는 강대국의 세력권이 부딪히는 위치에 있잖아요. 항상 그래왔죠. 지금도 미중 전략 경쟁의 그 세력권이 부딪히는 곳에 있고, 예전에 한국 전쟁도 사실 그래서 발발한 거고, 또 다 거슬러 올라가면 마찬가지입니다. 러일 전쟁, 청일 전쟁, 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둘러싼 한반도 주변의 강대국들이 그 세력권을 가지고 부딪힌 전쟁에 우리가 좀 사실 희생자가 된 면이 있는 건데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이 국제 정치를 특히 강대국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냉정하게 이해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것이 이제 문제 제기입니다. 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먼저 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 전쟁 자체가 뭐 중요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앞으로의 국제 질서에 미칠 영향도 그렇고요. 이것이야말로 현재의 국제 정치의 단면을 굉장히 잘 보여줘요. 국제 정치를 보여준 하나의 창문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일단 전쟁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 관점, 전쟁의 본질이 뭐고, 전쟁에 도대체 이 책임이 어디에 있고, 또 전쟁을 어떻게 종식시켜야 되는가에 또 다 연관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우크라이나 전쟁 하면 딱 뭐가 어떻게 떠오르세요? 이게 뭐 누구 잘못 같으세요? 러시아, 그죠? 어쨌든 푸틴이 자기보다 약한 핵을 가지지 않은 나라를 침공에 들어가서 지금 저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저렇게 괴롭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제 서방 자유진영, 이게 어떻게 보면 주류적인 국제 정치에서 주류적인 시각입니다. 글로벌 웨스트라고 하는데, 여기서 보기에는 이건 뭐 침략 전쟁이에요, 단순하게. 러시아가 침략해 들어간 전쟁이고. 그리고 이제 unprovoked war라고 그런 건데, 이거는 우크라이나가 잘못한 것은 없지 않느냐. 우크라이나가 언제 러시아를 상대로 전쟁을 걸어가거나 이러지 않았는데, 어쨌든 약소국을 푸틴이 침공해 들어갔으니까 이거는 뭐 의심할 여지 없이 일방적인 이 러시아의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 침략 전쟁이다라고 딱 이제 규정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강조하는 게 뭐냐, 서방에서는 이게 아까 얘기한 규칙 기반 질서를 수호해야 되는
그런 이제 전쟁이다라고 이제 여기를 정의를 하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단순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라는 한 나라를 공격한 것이 아니라 이 규칙 기반 질서를 공격했다는 거예요. 러시아가. 만약에 푸틴이 무슨 동기가 됐든 우크라이나를 막 점령해서 막 우크라이나 영토의 뭐 5분의 1이 됐든 4분의 1이 됐든 점령하고 원하던 바를 그냥 손쉽게 얻어가면 강대국이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게끔 만약에 선례를 남기면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주권 국가의 영토적 존엄성도 담보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 규칙 기반 질서 자체가 전 지구적으로 굉장히 이제 흔들리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우크라이나의 문제가 아니다. 온 전 지구적인 문제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이 단결해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야 된다. 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단순히 우크라이나가 이제 뭔가 고통을 겪는 걸 떠나서 만약에 푸틴이 여기서 손쉽게 승리하면 그 다음이 더 걱정된다는 거예요. 뭐냐? 푸틴이 과연 우크라이나에서만 승리하고 멈출 것인가? 유럽의 지도를 다시 그리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이제 이게 서구에서는 그렇게 의심하는 거죠. 폴란드도 있고, 뭐 조지아도 있고, 몰도바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만 옛날에 이 푸틴 같은 사람은 그 소련 제국의 영광 같은 걸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냉전 붕괴, 소련이 붕괴됐을 때 그 순간 그리고 나서 그 혼란했던 초기 러시아를 굉장히 치욕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러시아가 강대국으로 이제 부활을 해서 뭔가 옛날의 그 영광을 되찾으려는 그런 이제 열망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크라이나에서 손쉽게 승리하도록 놔두면 앞으로 또 위험하다, 더 위험하다. 이제 이런 얘기죠. 또 단순히 유럽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지켜보는 다른 권위주의 국가들, 특히 중국. 중국이 여기에 대해서 잘못된 어떤 교훈을 얻어갈 거다. 시진핑이 푸틴이 성공하는 걸 보고 자기도 대만에 대해서 뭔가 자신의 야심을 한번 더 펼쳐볼 그럴 동기를 제공할 수도 있다. 뭐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나토는 굉장히 결속하죠. 그죠? 나토. 그 미국과 서유럽을 중심으로 한 그 군사 동맹 기구가 예전에 약간 느슨해졌었는데 다시 결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옛날엔 동유럽 국가들, 폴란드라든지 뭐 체코공화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러시아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그 역사적 경험이나 지리적 조건 때문에 굉장히 러시아 위협에 대해서 항상 생각해 왔는데 서유럽은 상대적으로 그러지 않아 왔거든요. 특히 독일 같은 나라, 이런 나라들. 좀 느슨하다고 싶었는데 이번에 한번 각성이라고 해야 되죠. 좀 깨어났다고 할까요? 그래서 이런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이게 단순히 유럽의 문제가 아니라 이 나토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도 태평양 지역하고도 이렇게 연계가 좀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이든 행정부가 특히 의도적으로 엮으려고 한 건데 나토와 인도 태평양의 안보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나토 국가들 중에 뭐 영국이나 뭐 프랑스나 이런 약간 능력 있는 나라들은 이 함정을 보내서 인도 태평양 수역에서 뭐 군사 훈련을 하고 또 반대로 인도 태평양 국가 중에 어느 정도 군사적 능력이 있는 한국, 일본 이런 나라들, 호주 이런 나라들은 뭐 나토 정상회의 초대받아서 막 가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죠. 제가 옛날에 국방부에서 저 국제정책 과장을 했는데요. 그때도 나토가 뭔가 뭐 회의할 때 업소버라도 어떤 참관의 자격으로라도 한국 국방부 장관이 좀 회의에 참여해달라는 요청 많이 왔었습니다. 근데 그런 요청 받으면 우리가 검토하고 외교부랑도 같이 공동으로 검토하면서 우리가 그때 굉장히 신중했어요. 거기에 나토의 요청에 응하는 거에 대해서 그때는. 왜냐? 이런데 응한다는 거는 뭔가 또 한국이 기대하는 게 있는 거거든요. 당시 뭐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런 게 있어가지고 한국의 군사적 기여를 원하는 거기 때문에 야, 우리가 아프가니스탄까지 우리 병사들을 보내갖고 또 혹시 희생이 날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그런 거를 나토와 협력을 깊이 가져가야 되나? 뭐 이런 좀 약간 주저함이 있었습니다, 그때.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요. 국방부 장관 차원이 아니라 지금 대통령이 지금 계속 가잖아요. 이 정도로 지금 나토하고도 우리가 지금 굉장히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좀 세상으로 좀 변했고요. 자, 근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많이 듣는 서구 진영의 이제 해석인데
반대로 중국이나 러시아 권위주의 진영에서는 어떻게 보느냐. 이거는 러시아 시각 뭐냐면 이거는 미국이 유라시아 지역에 대해서 패권을 자꾸 확장해 가는 것에 대한 러시아의 정당한 반격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아까 제가 나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나토가 뭔지 아시죠? 예. 나토라는 건 대서양 그 동맹인데 조약기구인데 이건 뭐냐면 냉전 때 만들어진 거예요. 1949년에. 예. 그리고 나서 소련을 위시한 저쪽 진영에서는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냉전 내내 이쪽에 서방에서는 나토가 있었고 또 이제 소련을 위시한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대치하고 있었는데 소련이 망했지 않습니까? 소련이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바르샤바 조약기구도 해체가 됐어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보면 나토라는 것도 존재 이유가 없어졌다고 볼 수 있지 않나요? 왜냐하면 소련 위협 때문에 만든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냉전이 끝났는데 나토도 없어져야 되는 것인가 아닌가, 이제 해체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방식 논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상대가 없어졌는데도 나토는 존속했어요. 존속했을 뿐만 아니라 나토는 계속해서 팽창했습니다. 더 확장됐어요. 그 확장되는 거는 오히려 예전에 상대 진영에 있던 소련 진영에 있던 국가들을 계속 흡수해 나가는 거죠.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옛날 소련 진영에 있던 나라들을 다 흡수해 가면서 점점 러시아 국경으로 이렇게 좀 확장해 가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도 사실 미국 내에서도 논란이 꽤 있었습니다. 당시 주류는 뭐냐면 이게 먼 훗날 러시아가 어떻게 다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보험 차원에서 어쨌든 나토는 존속이 필요하고 또 그 동유럽 국가들이 이 서방에 아무래도 편입되기를 원하니까 나토에 들어오길 희망했거든요. 희망하겠다는데 그걸 우리가 받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일단 이제 냉전에서 이겼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승리주의적인 분위기가 있잖아요. 굉장히. 그러니까 뭐 러시아가 반발하든 어쨌든 우리가 다 이제 우리의 뭐 이 세력권을 더 확장해 간다. 약간 이런 동기도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점점 확장해 갔어요. 근데 이미 그때도 1997년 이때도 미국의 어떤 현실주의적인 사람들은 굉장히 경고를 했죠. 나토의 팽창은 미국 외교의 엄청난 실책이다. 나중에 큰 대가가 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왔었어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러시아가 이제 불만은 제기했지만 그렇다고 뭐 실력으로 이걸 제재할 수는 없었습니다. 너무 약했기 때문에. 예, 엉망이었죠. 경제도 엉망이고. 근데 이제 다시 푸틴이 집권하면서 러시아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에너지 가격 올라가면서 굉장히 이제 힘을 다시 재정비한 상황인데 여기에 우크라이나까지 이제 건드리니까 우크라이나까지 나토 가입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러시아로서는 이건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라고까지 온 거죠. 근데 여러분 보시기에 아니 우크라이나가 나토를 가입하든 말든 그게 상대 국가를 침공할 명분이 되나? 그게 정당한 그 이유가 될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은요, 이 우크라이나가 완전히 이제 서방 진영으로 넘어가서 적대적인 국가가 되면은 일종의 이쪽에 그 크림반도 이쪽도 다 이제 이 적대 진영으로 넘어가는 거고요. 그쪽에 그 러시아의 흑해 함대가 있거든요. 흑해 통해서 지중해 통해서 이제 나가야 되는데 그게 다 발이 묶이는 겁니다. 무슨 내륙 국가처럼 러시아가. 군사적으로는 그렇고요. 특히 정치적으로도 이게 나토가 군사동맹이기도 하지만 정치동맹이라서 2004년, 2014년에 아까 저기 보이는 오렌지 혁명, 유로마이단 혁명 이런 게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은 당시 우크라이나에 친러시아 정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시민혁명이 발발하면서 무슨 투표 문제든 선거 문제든 이런 걸 기화로 당연히 이제 그 뭐 유럽으로의 어떤 그 접근을 희망하는 그 시민들도 있었는데 그런 시민혁명이 일어나면서 이런 친러 정부가 실각하고 친서방 내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러시아가 보기에 이거는 순수한 시민혁명이 아니고요. 다 미국의 CIA나 영국의 사주가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자금 지원이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이게 나토에 가입한다는 게 단순히 뭐 군사동맹이 확장을 떠나가지고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러시아의 적대적인
그 러시아의 어떤 정권을 위협하는 이런 자유주의 블록이 점점 국경으로 온다라는 이제 그런 위기 의식도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 우크라이나까지 건드리니까 이거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라고 사실 이제 침공에 들어갔다라는 것이 이제 러시아의 기본적인 입장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누가 현상 변경 세력인가 이런 말 했잖아요. 국제 정치에서는 현상 유지 세력, 현상 변경 세력 이런 말을 쓰는데요. 그러니까 현상 유지 세력이라는 건 내가 굳이 뭐 국경을 바꾸거나 현재 질서를 바꾸고 싶지 않은 나라를 현상 유지 세력이라고 그럽니다. 내 이 질서가 그냥 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굳이 이거를 내가 힘들게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는 날 현상 유지 국가라 그래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국경선을 건드렸으니까 현상 변경 세력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러시아 관점에서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나토가 계속 팽창한 것 자체가 현상을 계속 변경해 온 그런 과정이거든요. 멈추라고 그렇게 러시아가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계속 팽창해 오니까 이거를 막기 위해서 행동에 나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 변경 세력이 러시아냐 과연 미국이냐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뭐 이런 논리가 이상하면 나중에 한번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더 재밌는 건 사실은 여러분 요즘 글로벌 사우스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국제 정치를 보면 좀 거칠게 나누면 아까 얘기한 글로벌 웨스트 서방 진영이 미국을 위시한 어떤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하나 그런 블록이 있고 또 하나는 아까 중국, 러시아 이런 권위주의 진영이 있다면 이란, 뭐 북한도 여기 포함되겠죠. 근데 또 하나의 어떤 큰 진영이 있는데 이거를 글로벌 사우스라 그래요. 옛날에 비동맹하고도 사실 일맥상통하는 건데 여기에는 어떤 나라들이 있냐면 인도, 브라질, 뭐 아르헨티나, 뭐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런 나라들이에요. 뭐 지역적으로도 여러 군데 펼쳐 있고 여기는 권위주의 국가도 있고 민주주의 국가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이 나라들은 또 예전엔 대부분 친미 국가에 가까운 나라들이에요. 지금도 예를 들어서 인도 같은 경우에는 저 모디 총리잖아요. 쿼드라 그래가지고 미국, 일본, 인도, 호주가 이렇게 4개 연합체를 만들어서 중국 견제에 좀 나서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야 뭐 중동의 전통적인 친미 왕정이고요. 이런데 이런 나라들이 요즘 행동을 보면 조금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미국 편을 들지 않아요. 굉장히 뭐랄까요? 뭐 좀 나쁘게 얘기하면 기회주의적이고 뭐 좋게 얘기하면 굉장히 자기 국익에 충실한 행동을 서슴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은 인도 같은 경우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잖아요. 러시아 제재 동참하지 않습니다. 뭐 다 마찬가지, 여기 있는 나라들 다 동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서방에서는 이거는 규칙 기반 질서를 지키기 위한 전 지구적인 투쟁이라고 하는데 여기 콧방귀도 안 끼는 거예요. 제재 우리는 참여 안 하겠다. 단순히 제재에만 참여 안 하는 게 아니라 러시아 이제 제재라는 건 뭐냐면 서방에서는 제재를 이제 막 봉쇄를 해갖고 러시아 경제를 어렵게 해서 전쟁 수행 능력을 이제 전쟁 수행을 못하게 하려는 전략이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에너지를 수출하면서 이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가스, 천연가스, 원유 이런 건데 인도가 그것을 막 대량으로 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서방이 제재를 하려고 해도 구멍이 막 뚫리는 거죠, 제재가. 먹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전혀 어려움이 없는 거거든요. 다른 것도 있지만 지금 제가 여기서 했는데 이게 조금 보면은요, 지금 러시아는요, 이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GDP 성장률 보면요, 굉장히 높아요. 전쟁 중인데 미국보다도 높고, 그러니까 이런 G7 다른 국가들보다 다 높아요. 러시아 경제는 지금 완전 고용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화랑이에요. 그러니까 견딜 만한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좋답니다, 지금. 이게 왜 이렇게 가능한가? 오른쪽 사진 보면은 대러 제재에 참여한 나라들인데요. 파란색이 참여한 나라들이고 빨간색이 대표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나라들인데 흰색도 마찬가지예요. 참여한 나라들 보면은요, 다 미국의 동맹국들밖에 없어요. 그죠? 저쪽에 유럽의 나토, 그 다음에 여기 우리나라, 일본, 호주, 뉴질랜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러시아가 이제 숨통을 트인 건데, 이런 나라들이 미국은 굉장히 당혹스럽고 섭섭하죠. 다 마찬가지, 다른 나라들도.
근데 이런 나라들이 뭐라 그러느냐? 미국이 조금 뭐라 그럴 거 아닙니까? 왜 테러 제재 동참 안 하느냐? 왜 이렇게 중요한 문제, 침략 전쟁을 일삼는 러시아에 대해서 왜 단호한 대우를 같이 형성하지 않느냐라고 뭐라고 다그치면 이런 나라도 뭐라고 대답하냐면 우크라이나 전쟁은 유럽의 문제다. 그걸 왜 전 지구적 문제라고 그러면서 우리까지 끌어들이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국제 정치에는 항상 전쟁과 폭력이 점철되어 왔었다. 그동안에 어디 시리아 내전, 뭐 에티오피아 내전,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뭐 여러 곳에서 엄청난 폭력 사태가 있었고 그때 수십만 명이 죽어나가고 난민이 발생하는데 그때 서방에서 얼만큼 여기에 대해서 큰 신경이나 썼느냐. 근데 유럽에서 백인들 간의 전쟁이 벌어지니까 마치 무슨 전대미문의 사건이 벌어진 양 우리 다 같이 대응해야 한다 그러느냐. 너희들 문제는 너희들이 해결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나라들 보면 서방의 이중잣대, 그 위선 같은 것도 지적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미국으로서는 참 이게 잊고 싶은 어떻게 보면 실수기도 하고 치욕이기도 한데 이라크 전쟁. 여러분 이라크 전쟁 기억하시죠? 2003년에.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했잖아요. 어쨌든 간에. 왜 침공했습니까? 그때 유엔의 승인 없었습니다. 네. 왜 침공에 들어갔어요? 명분이 뭐였습니까? 사담 후세인이 WMD를 개발한다, 핵을 개발한다, 그 증거가 있다고 막 그랬던 거란 말이에요. 유엔 그 총회에서 유엔에서 막 그 당시 그 콜린 파월 국무부 장관이 막 이 큰 사진으로 해갖고서는 그 증거까지 사진 보여주면서 이제 조금만 있으면 핵을 가진 이라크가 되면 이게 전 세계를 위협하기 때문에 예방적으로 미국이 이제 침공에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어땠습니까? 없었어요. 들어가서 이라크를 샅샅이 뒤졌는데도 나오지 않아요. 그 맥 데이먼 영화 있죠, 주연 영화. 그 그린존. 그 영화 한번 보면 재밌습니다. 그걸 다룬 건데요. 그러니까 있지도 않은 사담 후세인이 개발하지도 않은 걸 가지고 그걸 명분 삼아 가지고 들어갔는데 그러면 나중에 크게 미국이 사과하거나 잘못했다거나 책임질 사람이 나왔느냐? 그렇지 않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혹자들은 이렇게 이제 이라크 침공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을 어떻게 같은 선상에서 얘기하냐? 서방 학자들 중에 이렇게 좀 약간 또 반박을 합니다. 다른 거 아니냐? 다른 이유를 대는데 이라크는 이라크 국민까지도 그렇게 살상하고 막 괴롭히는 그 폭정을 일삼는 사담 후세인이 정권이었고 우크라이나는 그래도 민주적으로 선출된 그런 민주정부 아니냐. 사담 후세인과 젤렌스키 내각을 어떻게 동일선상에 놓고 하느냐. 또 다르다고 이제 주장하는 건 뭐냐. 미국은 영토적 야심이 요만큼도 없지 않느냐. 이라크 무슨 영토에 야심이 있어서 들어간 게 아니다. 근데 지금 푸틴 하는 거 보면은 우크라이나 영토를 지금 한 5분의 1 정도 차지하고 막 이러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같은 거냐. 좀 다르게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재반박. 다르긴 뭐가 다르냐? 아니, 그러면 독재 국가나 권위주의 국가는 그냥 침공해도 돼요? 이제 이런 거죠. 유엔의 승인 없이. 민주주의 국가는 침공하면 안 되고 권위주의 국가는 침공에 들어가도 돼요? 어떤 다른 주권 국가가?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기본적으로 주권 국가들로 모여져 있는 이 국제 정치에서는 주권 국가의 어떤 영토적 존엄성은 서로 존중해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하나의 원칙인데 그게 그 정치 체제가 혹시 민주정부든 권위주의 정부든 간에 다 존중돼야 되는데 그렇게 내부 정치 체제를 가지고 막 정당화하는 게 말이 안 된다. 이제 이런 반론이고. 그것도 사실 맞는 말이잖아요. 두 번째는 영토 야욕이 없다는 게 그게 그럴 수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당시에 사담 후세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교수형에 처해졌어요. 교수형에. 만약에 이것 좀 끔찍한 상상이지만 그 푸틴이 초기 군사작전이 성공해가지고 키예프를 막 점령하고 젤렌스키 내각이 무너지면서 젤렌스키를 사로잡아가지고 만약에 교수형에 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우크라이나 정부 자체를 친러 정부로 바꿔버린다. 미국이 이제 친미 정부로 바꾸듯이 그렇게
어떤 힘에 의해서 다른 나라의 어떤 집권 세력을 교체하는 거. 이것도 사실 엄청난 변화 아니에요? 그것도 엄청난 폭력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좀 약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런 이 남반구 국가들이,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이 이런 문제 제기하면은. 또 하나 요즘 또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이런 남반구 국가들의 지지를 못 받는 이유가 서방에서 가자 전쟁 때문에 그래요. 중동에서. 지금 초기에 러시아가 막 폭격하고 하면서 우크라이나 민간인들도 많이 다쳤단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엄청 이제 러시아가 비난을 받았죠. 비난받아 마땅하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하는 행동 더하면 더하지 못하지 않거든요. 그죠? 가자 주민들 희생되는 거 보면. 그러니까 미국이 저쪽에 대해서는 막 러시아를 비난하면서 여기 이스라엘한테 계속 뭐 좀 자제하라고 말은 하지만 계속 폭탄되고 무기 되는 거는 또 미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중잣 대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이런 정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역사의 오른편에 서라는 설교는 듣지 않겠다. 뭐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이런 시각들만 보더라도 이제 국제 정치의 여러 단면들이 드러나는 것이죠. 자, 어찌됐든 간에 전쟁을 보는 시각이 뭐 이렇다고 하더라도 그럼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전쟁을 끝내야 되잖아요. 그죠? 이제 조금 있으면 3년 됩니다. 만 3년. 지금 1000일 지났거든요. 이거를 좀 냉정하게 보면은요. 사실 초반에만 하더라도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나쁠 게 없었습니다. 굉장히 전략적으로 어떻게 보면 득을 많이 봤어요. 그 득이라는 건 뭐냐? 첫째, 독일과 러시아 관계가 지금 거의 파탄 났습니다. 독일과 러시아는 굉장히 가까웠어요. 왜? 네. 가스를, 에너지를 러시아로부터 의존하고요. 독일이 아주 값싼 에너지를 의존하고 또 독일의 제조업, 이거를 또 러시아에 제공하고 서로 간에 굉장히 윈윈 관계였어요. 근데 미국이 항상 이걸 좀 못마땅해 해왔거든요. 여기 가스관이 있어요. 노드스트림이라고. 이런 가스관이 있었는데 또 노드스트림 2라는 것도 또 이렇게 만드는데 그거에 대해서 미국이 지난번 트럼프 1기 때도 그렇고 바이든 때도 그렇고 그거 하지 말라고 막 압력을 넣습니다. 그 당시 메르켈 독일 총리한테. 근데 말 듣지 않죠, 독일은. 근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제 완전히 동로 관계는 거의 뭐 파탄 날 지경으로 이제 가스도 끊어지고 뭐 이런 상황이 됐어요. 이거 미국으로서는 원래 원하던 바였는데 뭐 파탄 나는 거 원했다기보다 너무 독일 러시아가 이렇게 손잡는 것을 원치 않았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쨌든 그런 효과를 낳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음모론까지 있어요. 음모론 뭐 그런 것까지는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러시아로부터 이 서유럽까지 가는 가스관을 새로 건설한 게 있어요. 노드스트림 2라고. 근데 그게 누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폭발되는 사고가 일어났거든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그렇게 엄청난 뉴스가 되질 않아요. 그것도 되게 이상한 거예요. 처음에 그걸 가지고 뭐 러시아가 폭파했다 그랬는데 말이 안 되죠. 러시아가 폭파할 리는 없어요. 그걸 폭파하면 미국 아니면 우크라이나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다들 그렇게 의심은 되면서도 전쟁 중이다 보니까 이 서방에서는 그것을 크게 뉴스 삼지는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게 하나 있고 또 아까 말한 대로 유럽이 굉장히 지정학적으로 이제 깨어나다 보니까 미국이 항상 유럽한테 원하는 게 뭐냐면 방위비 더 써라, 국방비 더 쓰라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도 얘기하잖아요. 무임승차하지 말라고. 근데 유럽은 또 복진이 뭐니 쓸 돈이 많기 때문에 항상 국방비를 그렇게 충분히 쓰지 않았는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뭐 이제 스스로 막 국방에 엄청 투자합니다. 사실 뭐 이걸 덕분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방산이 이래서 지금 굉장히 여기서 뭐 수출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엄청나게. 그리고 이제 미국 방위 산업이 사실 우크라이나에 지금 되는 미국이 지원하는 돈의 또 상당 부분은 미국 국내로 떨어집니다. 미국 방위 산업이 또 그 무기를 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이득이었는데 이것이 너무 오래 가면 사실 미국도 부담이에요. 언제까지 이렇게 이제 계속 돈을 댈 거냐. 이제 트럼프 당선되면 좀 달라질 겁니다. 이때 저기 됐으니까. 이제 지원을 안 하겠죠. 이제 트럼프는. 근데 이게 저는 좀 냉정하게 보면은 이게 처음부터 우크라이나가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뭐 이만큼 버틴 것만도 사실 대단한 건데 이길 수 없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우크라이나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지금 서방에서는 절대 푸틴한테 승리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유럽은 아직도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도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그러고 아주 원칙적인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요. 근데 그 강경한 이 원칙적인 입장 자체는 이해는 되지만 사실 현실로 보면 이길 수는 없는 전쟁을 계속 사람만 죽어나가는 거예요. 국토만 유린되고. 이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냐. 굉장히 딜레마잖아요. 이길 수 없다는 거는 왜 이길 수 없을까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이건 단순히 우크라이나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지금 나토가 도와주고 있잖아요. 미국과 유럽이 도와주고 있는데 왜 못 이길까요? 못 이기는 이유는 이게 기본적인 전쟁의 성격이 소모전이거든요. 소모전은 뭐냐면 병력과 물자가 많은 쪽이 유리한 건데 그게 러시아가 압도적으로 유리해요. 그렇잖아요. 지금 그 북한군 파병 이렇게 있지만 사실은 러시아는 그 병력 면에서 그렇게 지금 다급하거나 절박한 상황이 아니라 그럽니다. 오히려 진짜 문제가 되는 건 우크라이나예요. 우크라이나 지금 이제 병력 모집 자체가 너무 어려워질 정도로 이제 힘들어요. 이제 얼마나 더 버틸지 모르겠어요. 물자는 이제 유럽에서 되니까 어느 정도는 되지만 그래도 이것도 러시아에 비해서는 굉장히 불리합니다. 우크라이나가 또는 그 뒤에 있는 서방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있어요. 이 전쟁에서. 그건 뭘까요? 핵이라기보다 핵은 누구나 쓰고 싶어 하지 않죠. 그건 최후로. 핵이라기보다 나토가 직접 참전하는 거죠. 지금 나토는 자기가 직접 병사 지상군 들이지 않고 밖에서 돈 주고 물자 주는 것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직접 참전하면 이 전장 상황은 달라질 겁니다. 왜? 러시아에 비해서 이 나토의 군사력이 훨씬 더 세거든요. 무기도 그렇고. 근데 지금 안 들어가잖아요. 나토가 직접. 병력이 직접 유럽 군대가 여기 들어가질 않지 않습니까? 프랑스군이 됐든 독일군이 됐든. 그럼 왜 그렇죠? 3차 세계대전. 그렇죠. 더군다나 거기에는 핵전쟁으로 갈 거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못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건 저는 끝까지 못 들어갈 거라고 봐요. 예. 아니, 러시아를 상대로 진짜 직접 전쟁을 하면은 그게 어디서 끝이 나겠어요? 그 끝으로 갈수록 핵은 사용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걸 알기 때문에 서방이 못 들어가는 거거든요. 못 들어가면 우크라이나 병력으로만 싸워야 되는 거고. 근데 지금 정말 걱정되는 거는 이게 점점 위험한 수준으로 가고 있긴 하죠. 지금 최근에 바로 엊그제 미국이 ATACMS라고 300km 때릴 수 있는 장거리 이 미사일을 갖다 승인했잖아요. 그럼 러시아 영토 300km를 깊숙하게 때릴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예. 영국 무기로도 지금 그러고 있고. 그러니까 전쟁 초반에는 서방이 되게 조심했어요. 막 방어용 무기만 준다 해서 탱크도 안 주려고 그러고 전투기도 안 주는데 이게 가면 갈수록 지금 계속해서 선을 넘고 있거든요. 조금씩.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우크라이나가 지금 계속 밀리고 있거든요. 이러다가는 진짜 트럼프 되기도 전에 아마 더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점점 위험한 거 알면서도 지금 계속 좀 서방이 좀 더 위험한 공격 무기를 지금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걱정됩니다, 저는. 러시아가 그동안에는 엄포를 놓은 건데, 나토가 개입하면 3차 세계대전이라 엄포를 놓은 건데, 그래서 저는 핵을 러시아가 그렇게 쉽게 쓸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항상. 그렇지만 이게 러시아 영토를 공격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면 러시아로서도 자기의 그 엄포가 이제 완전히 그냥 공갈로 치부되면서 억제력이 무너진다고 자꾸 이렇게 되고 그러면 어느 순간에는 굉장히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제 ICBM이라고 그 대륙간 탄도탄 미사일을 지금 러시아가 발사했다 그러는데 지금 드디어 물론 핵을 장착하진 않은 재래식 탄두를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어찌됐든 간에 좀 이성적으로 보면 아마 그렇게 아주 무모한 3차 세계대전을 막 감수하지는 못할 거예요, 서방이. 그렇다면 이거는 우크라이나가 이길 수 없는 전쟁이라서 이제 진지하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과연 서방에 이 전쟁의 출구 전략이 있는가라는 거죠. 그런 질문을 해야지 무조건 계속 싸워. 지금 3년 됐는데 수십만 명 지금 이래서야 지금 되겠는가라는 거죠. 이 한반도 모델은 그 이문영 교수님 혹시 할 때 하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안 했습니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뭐냐면은 이런 거죠. 우리 한국 전쟁도 무승부로 끝났잖아요. 그죠? 그 참에 한번 딱 밀고 올라가서 통일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멈췄단 말이에요.
그 왜 멈췄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절대 멈추고 싶지 않았죠. 근데 어땠어요? 예. 예, 미국에서 멈춘 거예요. 예. 예. 더 이상의 뭐 이제 이건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그때 미국이 멈추려고 막 우리 팔을 비트니까 어쩔 수 없이 종전이 된 거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그때 종전 그렇게 좀 불만족스럽게 끝났지만 그리고 나서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이 정도로 번영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현실을 감안했을 때 우크라이나도 여기서 멈추고 더 이상의 출혈을 멈추고 여기서 종전을 받아들이고 다시 뭐 서방의 이론으로서 재개를 노리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라는 현실론이 나오는 겁니다. 이걸 한반도 모델이랑 이제 우리랑 빗대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요, 이게 윤리적으로는 전쟁을 계속하는 것이 마땅한데 현실적으로는 타협하고 뭐 푸틴과 타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윤리적으로도 계속해서 싸워야 된다는 주장이 좀 무책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이길 수 없는데 계속 사람을 특히 서방 입장에서는 자기가 죽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자국 국민이 죽는 것도 아니에요. 이제 물론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지금 뭐 더 싸우겠다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하긴 하겠지만 이게 윤리적인 측면에서 계속 이렇게 무작정 더 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신 것인가 이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전쟁을 통해서 한번 유라시아 질서를 보면 이게 전쟁이 승자도 패자도 없습니다. 사실 제가 볼 때는.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우크라이나 영토 지금 영토 점령 한 20% 차지하는 쪽으로 끝난다고 하더라도 그게 뭐 대단하겠습니까? 어느 정도 기본적인 완충, 어떤 버퍼 존을 참 이렇게 장악했다는 측면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러시아 입장에서도 서방하고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됐잖아요. 유럽하고의 관계. 러시아는 유럽 국가입니까? 아시아 국가입니까? 둘 다죠. 둘 다지만 워낙 땅덩이 보면 지도 보면 아시잖아요. 그렇지만 사실 유럽에 가까운 나라예요. 예. 지도를 보더라도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다 이쪽에 끝에 있는 나라고 그 러시아의 문화를 보세요. 발레든 뭐 문학이 됐든 뭐 차이콥스키가 됐든 다 유럽 문화랑 연결 속에서 이렇게 꽃피운 문화지. 예. 이쪽에 러시아 동쪽의 극동 지역은 뭐 그냥 벌판이죠. 사람이 있습니까? 거기 뭐가 있습니까? 뭐 이런 나라거든 사실은. 근데 지금 이 전쟁으로 유럽하고 관계가 다 단절되고 지금 러시아는 이제는 동쪽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그래서 중앙아시아. 그래서 또 북한하고도 손 잡는 거고 중국한테 의존하는 거고. 옛날에 중러 관계는 되게 안 좋았단 말이에요. 서로 굉장히 불신이 있어요. 옛날 중소 지역 때 중소 분쟁도 있었지만. 하지만 지금은 러시아는 이제 뭐 선택의 여지가 없죠. 계속 시진핑한테 계속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러시아로서도 그렇게 바람직한 환경은 아닌데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면 그럼 누구한테도 도움이 안 되는 이 상황이 왜 왔느냐, 어디에서부터 책임이 있느냐, 또 막을 수는 없었을까, 이런 질문 던져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뭐가 잘못이라고 보세요? 크게 보면 두 가지 어떤 이런 대립되는 관점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어떤 이 억제론적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이거는 역시 더 사실은 일찍부터 푸틴의 야심을 더 강경하게 제어했어야 된다. 억제론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10년 전에 크림반도 합병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서방이 더 강경했어야 된다. 그때 좀 제재 좀 하는 척 하다가 또 흐지부지 돼가지고 푸틴이 이제 지금의 또 이 10년 뒤에 이런 무모한 행동을 하게끔 그때 이미 씨앗을 뿌렸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쪽 이런 억제론적 강경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나토 확장 아까 그게 옳았던 결정이다. 왜? 이거 봐라. 푸틴의 행동 봐라. 그때 나토 확장이 옳았다는 것을 이번에 푸틴의 행동으로 증명한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보는 관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볼 때 이 현실주의자들이 조심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야, 우크라이나는 건드리지 말았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강경론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왜 러시아가 크레물린이 영향권을 왜 서방이 이렇게 인정해 줘야 되느냐. 우크라이나는 건드리지 말아야 되고.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러시아는 사실은 냉전 때 소련하고도 다르다. 지금 러시아의 GDP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뭐 미국의 뭐 20분의 1 좀 넘을 거예요. 5.5% 뭐 이런데 그런 나라, 미국의 한 개 주만도 못한 나라예요. 그런 나라를 상대로 왜 무슨 뭐 유럽에서의 어떤 뭐 지분인지 영향권인지 이런 얘기를 하느냐. 그거 인정할 필요 없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존 맥케인이라고 미국에 지금 그 돌아가신 분인데 상원의원이 옛날에 그 이렇게 약간 비아냥거리듯이 얘기한 것도 있어요. 러시아는 국가를 가장한 주유소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국가를 가장한 주유소다. 그러니까 다른 제조업 능력이나 첨단 기술 이런 것도 없이 천연가스 팔아서 먹고 산다 이제 이렇게까지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를 왜 이렇게 우리가 존중해 줘야 되고 막 이래야 되냐 이런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한 반론, 아까 말한 현실주의자들 입장은 달라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억제론에서 얘기하는 거 강하게 하여튼 이 억제해야 된다는 건 뭐냐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양보하면 안 되는 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서 만약에 양보하면 푸틴이 더 요구할 거다. 다른 나라까지 건드릴 거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뮌헨 협정이 악몽이라고. 뮌헨 협정이 뭡니까? 2차 세계대전 그 발발 전에 그 영국의 챔벌린 수상이 히틀러를 만나가지고 체코슬로바키아의 그 주데텐란트를 요구하니까 히틀러가 그걸 양보해 줬어요. 왜냐하면 그것만 양보하면 더 이상의 이제 침공 없을 거라고 이렇게 안심을 시켰거든요. 당시 서독 수상 그 영국 총리가 그거를 받아들였어요. 이제 전쟁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타협을 한 거죠. 유화 정책이라고. 그래서 챔벌린을 히틀러가 가져가도록 용인해서 했는데 그 다음 어떻게 벌어졌어요? 그 다음에 히틀러가 약속 안 지키고 체코슬로바키아 전체를 공격하고 그 다음에 폴란드 공격하고 프랑스 파리까지 진격해 들어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그 어떤 그 야망이 있는 지도자가 뭐 하나 요구할 때 손쉽게 이렇게 타협했다가는 더 큰 후과가 있다는 거란 말이죠. 이제 이렇게 보는 건데, 근데 여기에 대한 반론은 뭐냐면 저는 오히려 그 반론이 사실은 좀 더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첫째, 아까 얘기한 대로 왜 러시아의 지분을 유럽에서의 지분을 인정해 줘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맞다. 경제적으로 러시아는 미국의 상대가 되지 않고 뭐 유럽의 어떤 나라보다도 지금 낮은데 국제 정치에서 중요한 거는 마지막 가서 중요한 건 뭐냐? 군사력이다. 경제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군사력 중에서도 더 중요한 거는 핵 억제력이다. 핵. 러시아가 지금 가지고 있는 핵무기라는 거는 그 전략 핵무기라는 거는 진짜 미국을 완전히 멸망시킬 수 있을 정도의 지금도 핵무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 30분 만에 미국을 지도에서 지워버릴 수 있는 나라는 러시아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중국보다도 더. 중국보다도 핵무기 능력에서는 러시아가 월등히 앞섭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아무리 미약해도 결국에는 궁극에 가서는 이런 핵무기, 군사력이 말을 하는 법인데 지금 보면 결국엔 나토가 못 들어가는 게 그 러시아의 핵무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전쟁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의 세력권이라는 거를 이제 입증해 줬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못 들어가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결국은 건드리지 말았어야 될 지역이라는 거예요. 이번에 증명이 되고 있죠. 전쟁 상황을 통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얘기한 대로 뮌헨 협정의 악몽 얘기했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다음에 다른 유럽 공격을 또 건드릴지 모른다는 것도 그거는 과대망상이다. 서유럽에. 과대한 공포다. 무슨 말이냐? 러시아가 특히 푸틴이 약간 그런 뭔가 욕심은 있을 수 있어요. 열망은. 하지만 능력이 없다. 우크라이나 정도도 지금 벌써 3년을 끌면서 저 정도 한 20% 간신히 지금 점령하니 많이 이러고 있는 건데 그 다음에 뭐 폴란드니 뭐 다른 나라를 건드릴 수 있겠느냐. 왜냐 이미 다른 나라는 나토 회원국이에요. 우크라이나 나토 회원국이 아니니까 지금 그렇지만 나토 회원국을 건드리면 그땐 진짜 미국하고 직접 충돌이 이제 예상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거기까지는 건드릴 아마 의지도 없을 것이고 능력도 안 된다. 근데 지레 막 옛날 이런 역사적 사례를 가지고서는 막 이번에 물러서면 계속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은 좀 과대망상이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일종의 도미노 이론이거든요. 한 번 물러서면 도미노처럼 쫘르륵 무너지겠다는 거. 도미노 이론이 언제 유명했는지 아십니까? 베트남 전쟁 때. 베트남이 공산화되면 동남아가 다 공산화되고 막 전 세계 소련 공산화가 될 거라고 막 걱정했기 때문에 지금 베트남 전쟁에 미국도 그렇고 다 들어갔던 것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노력했지만 결국에 미국이 빠져나오고 베트남은 공산화됐잖아요. 베트남 공산화되고 어땠습니까?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공산화됐나요?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도미노 이론이라는 게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그럴 것 같지만 그런 공포를 생각할 수도 있지만 현실은 다른 힘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유럽에서도 지금 우크라이나 무너지면 다음은 폴란드니 뭐 이런 것도 좀 과도한 어떤 공포다. 그래서 오히려 현실을 객관적으로 못 보고 현실적인 타협책을 추구하는 데 방해가 된다라는 게 이제 이쪽의 얘기입니다. 저는 그 두 번째 시각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뭐 들으시는 저는 아주 공정하게 이제 설명을 드렸으니까 각자 좀 판단해 보시고요. 또 하나는 또 이제 지금 재밌는 질문 중에 하나가 역키신저 전략은 가능한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그 키신저 전략이라는 게 뭐냐면 옛날에 냉전 시대 때 닉슨 대통령이 중국이랑 접근해서 미중 화해를 이뤄냈거든요. 그때 냉전이기 때문에 중국과 소련 이런 거는 완전히 상대편에 있는 적대 진영입니다. 적대 진영에 있었어요. 근데 미국이 중국이랑 손을 잡았단 말이에요. 이건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공산주의, 빨갱이 이런 게 심했던 건데 아무리 닉슨이지만 국내적으로 굉장히 비판받을 수 있는 행동이었거든요. 이데올로기가 그 경쟁이 심한 그런 질서 속에 상대 적대 진영하고 손을 잡았으니까. 근데 왜 잡았냐 그때 닉슨 대통령이. 소련하고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중국을 우리 편으로 미국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훨씬 그 지정학적 구도를 유리하게 만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정학 사고라는 거는 가장 위험한 적이 누구냐를 먼저 보고요. 그러면 이 위험한 적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덜 위험한 적하고는 손을 잡는다는 게 이제 지정학 논리거든요. 그때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또 약간 구도는 비슷한데 상대만 달라졌어요. 미국의 가장 중요한 적은 누구예요? 경쟁 상대는 누굽니까? 중국이란 말이에요. 그럼 미국은 중국 견제에 집중해야 되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자꾸 이러는 바람에 러시아를 굉장히 중국 편으로 이렇게 막 미는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 좀 바보 같은 것이다. 미국 관점에서 봤을 때는. 러시아를 완전히 미국 편으로 끌어들여서 뭐 이렇게 뭐 우방으로 만들 수는 없을지라도 최소한 중국과 러시아가 저렇게 가까이 밀착되도록 하는 것은 저거는 지정학적으로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뭐 이런 생각까지 하는지 모르지만 트럼프의 생각은 약간 좀 이런 쪽이랑 또 좀 조화가 됩니다. 트럼프는 왜 우크라이나를 왜 도와? 그리고 러시아가 미국이랑 그렇게 척져야 될 이유가 있나?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되면 사실은 조금 변화될 여지도 아마 미러 관계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쨌든 현실주의자들은 어쨌든 이렇게 뭐 러시아를 완전히 끌어들이는 건 쉽진 않을 건데 그래도 최소한 있는 그대로의 러시아를 바탕으로 이제 관계를 재설정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제 뭐 이렇게 가고 있고요. 자, 아이고, 이거 시간을 거의 1시간을 썼네요. 이 부분을. 대만 문제는 조금 빠르게 제가 1시간 한 40분 하는 거죠, 강의를. 그러니까 시간이 한 40분 있네요. 자, 이제 대만 문제 보겠습니다. 이건 아직 벌어지진 않았지만 이건 이제 벌어질 수 있는 이제 이 화약고 중에 하나인데 이 태평양을 숙명의 바다, 이거 사실 미국이 이렇게 부른 건데요. 이게 태평양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태평양이라는 거는 이 광활한 이 저 대양이 저건 공해잖아요, 공해. 그죠? 네. 어느 나라 한 나라의 그 영해가 아닙니다. 그죠? 당연히 국제법적으로. 그렇지만 실제 국제 정치학적으로 보면 저거는 미국의 호수다. 그런 거예요. 미국의 경찰력으로 질서가 유지되는 지역이라는 거죠. 어느 나라도 태평양에서 미국의 호수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거를 도전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동안에. 그거에 도전하다가 아주 피를 본 나라가 어디입니까? 일본이에요. 아까 태평양 전쟁 오늘 다루진 못했지만. 저기가 왜 미국의 호수가 어떻게 됐느냐? 미국 패권의 역사 여러분들 뭐 조금 익숙하실런지 모르겠지만 미국이란 나라가 처음에 남북전 뭐 이렇게 하고 이제 그 미국이 팽창한 역사를 보면 동부저부터 시작해서 서부까지 쭉 확장한 다음에 아메리카 대륙을 이제 장악한 다음부터 카리브 연안까지 또 내려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뭐 몬로 독트린을 선언하면서 이 아메리카 대륙에 대해서는 유럽 열강들이 간섭하지 말라고 이제 여기는 내 세력권이라고 선언한 겁니다. 몬로 독트린이라는 게. 그리고 나서 태평양으로 진출해 가죠. 하와이, 필리핀, 괌, 이제 중국 문호 개방까지 이렇게 쭉 오는 겁니다. 이거 다 힘으로 다
거의 병합해 나가는 거죠. 이럴 때 이런 것들을 굉장히 어떤 그럴듯한 명분을 막 내세우면서 정당화했습니다. 그러니까 문명과 야만이라는 프레임으로 야만의 지역에 문명의 빛을 비춘다는 그런 선교적 사명으로 사실 이런 걸 정당해 나갔어요. 이런. 여기 보면 맥키니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미국의 국기는 더 많은 영토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류를 위해 외국 영토에 꽂힌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고. 또 시오도르 루스벨트 대통령 저 사진에 있는 사람인데 상습적인 부정행위나 무능은 다른 문명 국가의 간섭을 필요로 한다. 미국 같은 문명 국가의 간섭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으면은 마지못해서라도 경찰력을 행사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발언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사고로. 여러분 하와이 가보셨나요? 괌, 사이판 가보셨어요? 가보면 야, 괌 여기가 왜 미국 땅이지? 저는 이런 생각 처음엔 좀 들던데 예? 미국하고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어요. 이 아시아랑 쪽에 있는 이런 섬들이. 그러니까 이런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미국이 제국을 싫어하지만 어떤 제국적인 어떤 이런 행동을 통해서 이런 세력권을 이제 확장해 온 겁니다. 미국도. 근데 지금 어느 나라도 거기에 도전을 못 했는데 지금 중국이 도전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도전에 시발이 되는 것이 첫 시험대가 바로 대만이라는 거고요. 여러분 이 사진 보면은 이거 뭐야? 대만 여기 있잖아요. 여기 아주 중국 데려가기랑 가깝습니다. 이게. 근데 저게 사실은 중국은 아직 통일을 못 이루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예. 대만은 지금 완전히 주권 국가는 아니지만 뭐 사실상의 어떤 분리된 어떤 정치체로 있긴 하지만 중국이 기본적으로 여기 하나의 중국이라 그래서 원 차이나라 그래서 이걸 자신의 이제 일부라고 봅니다. 미국도 그거를 기본적인 그 틀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어요. 근데 이제 뭐냐면 이것이 대만이 과연 현 상태로 있을 수 있느냐 아니면 여기가 중국이 복속해 갈 건가 통일을 시킬 건가 이제 이런 문제인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중국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가 볼 때는 중국이 알아서. 근데 지금 미국은 절대 그렇게 용납 못할 것처럼 지금 그러고 있죠. 대만을 막 지금도 무기도 지원하고 뭐 여러 가지 고위직 인사들도 방문하고 이러면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은 절대 안 된다고. 그렇다고 해서 완벽하게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대만을 위해서 싸울 것인가를 확실하게 하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안 싸울지 이런 건데 모호하게 남겨놓고 있습니다. 미국은. 근데 그렇다면 우리가 해볼까요? 대만이 왜 그렇게 중요하길래 대만이 뭐길래 지금 이러는 거죠? 왜 대만을 두고 미국과 중국이 진짜 이게 만약 붙으면 제3차 세계대전으로 갈 수 있는 건데 왜 이럴까요? 이 대만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이건 뭐 여러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 어떤 지정학적 가치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만약에 대만을 중국이 복속하면은요, 이게 대만이라는 게 딱 중국 대륙에 있어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혹자는 이게 불침 항모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뭐죠? 침몰하지 않은 항공모함과 같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지금 미국 진영에 속해 있으면 항공모함처럼 항공모함이 그냥 여기 떠 있는 거랑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태평양으로 이제 세력을 이렇게 확장해 나가는데 그걸 딱 막고 있는 병마개처럼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 입장에서는 이거를 일단 통일을 해야 기본적으로 중화민국의 위대한 부흥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거쳐야 될 단계고 더 나아가서 이제 태평양으로 진출하려면 이제 대만부터 장악하지 않고선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남중국해도 있지만.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런 물리적인 가치보다도 심리적인 거죠. 인식적인 거. 만약에 중국이 만약 대만을 뭐 침공했다고 치죠. 그런데 만약 미국이 그거를 막아주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미국이 걱정돼서 그냥 만약에 개입을 하지 않고 그냥 중국이 가져가도록 방치했다. 그러면 이제 걱정하는 쪽에서는 그러면 이 지역에서의 미국의 신뢰도가 이제 굉장히 땅에 떨어질 거다. 미국의 동맹 시스템 자체가 흔들릴 거다. 한미 동맹도 흔들리고 미일 동맹도 흔들리고 미국 필리핀 동맹도 흔들리고. 그러니까 이 지역의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미국의 입지가 결정적으로 훼손될 거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만에 대해서 쉽게 양보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서로 간에 걸려 있다 보니까 이게 이 상태가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은 현상 유지인데, 근데 여러분들 보기에 뭐
대만을 둘러싸고 그렇게 전쟁까지 갈까? 미국과 중국이. 이게 만약에 완전 대재앙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우크라이나 전쟁보다 훨씬 더 심할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요, 어찌됐든 간에 나토가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가능해요. 그죠? 병력은 보내지 않으면서 물자만 보내잖아요. 왜? 서쪽으로 통해서 육로를 통해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수가 있는데 대만에서 만약 전쟁이 벌어지면 그것도 불가능할 겁니다. 왜냐? 이 섬이잖아요. 여기서 전쟁이 벌어지면 중국이 기본적으로 해상 봉쇄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서방에서 직접 병력은 보내지 않고 지금처럼 뭐 탄약과 물자만 보내는 것도 힘들단 말이에요. 대만을 돕기 위해서 군수물자를 대만 땅에다 대만 섬에 보내려면은 중국의 그 해상 봉쇄를 뚫어야 됩니다. 힘으로. 그럼 당연히 부딪히죠. 해군력끼리. 그러면 직접 충돌로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 문제는. 개입을 안 하든가 개입을 하든 것이지 우크라이나처럼 그렇게 막 물자만 지원한 간접 개입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위험한 거고 이게 어려운 건데 그래서 이런 어려운 것을 뭐 중국도 알고 미국도 알고 있기 때문에 누가 대만을 둘러싼 전쟁을 하고 싶겠습니까?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가능성은 사실은 뭐 그렇게 높다고 볼 수는 없어요. 당장에 특히나. 근데 뭐 미국 일각에서는 최근 한 1, 2년 동안에 굉장히 이걸 높게 막 이제 평가하는 전문가 보고서들이 많았습니다. 2027년에 시진핑이 이 군사 대비 태세를 완비하라고 이런 지시를 내렸다는 걸 근거로 막 2027년을 기점으로 뭔가 일어날 것처럼 이런 것도 있었지만 사실은 그럴 가능성은 저는 개인적으로 크진 않다고 보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같은 현상 유지가 계속 갈 수 있을까? 이거는 전 좀 약간 퀘스천 마크예요. 왜냐하면 지금 중국의 힘이 어쨌든 계속 커지거든요. 특히 이 지역에서의 군사력은. 근데 저거를 저렇게 계속 저런 밸런스가 잘 유지될 수 있을까는 좀 약간 회의적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세계 경제가 다 연결돼 있잖아요. 만약 중국에서 이거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이나 중국이나 세계 경제 엄청난 피해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 보더라도 이 상호 의존의 세계의 전쟁 가능성은 되게 낮다. 이제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경고성 어떤 사건이 뭐냐면 제1차 세계대전입니다. 저 맨 왼쪽에 사진에 The Great Illusion이라고 있잖아요. 저게 뭐냐면 위대한 환상이거든요, 우리말로.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기 전에 나왔던 책입니다. 저게 노만 엔젤이라는 그 학자가 쓴 건데 저게 엄청나게 유명해져가지고 당시 서유럽 그 대학에서 교재로 다 번역돼서 읽힐 정도로 유명한 책이었어요. 저 저자가 뭘 주장했냐면 유럽의 경제적인 각국의 상호 의존이 너무 심해가지고 더 이상 강대국 전쟁을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전쟁으로 인해서 기대되는 이득보다 손실이 훨씬 크기 때문에 도저히 합리적인 지도자라면은 전쟁을 벌일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구조 자체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호의존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100년 전에도 경제적 상호의존 얘기했던 겁니다. 어리석은 지도자가 뭐 엄청난 실수를 하지 않는 한 사실은 그 유럽에서의 대전쟁, 그 강대국 전쟁 벌어질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고 그게 다 이제 설득력이 있어서 읽었는데 저 책 나오고 나서 불과 얼마 안 돼서 1차 세계대전이 터졌습니다. 1000만 명 이상이 죽었어요. 제가 1차 세계대전으로 쓴 책도 있는데 그 낙엽이 지기 전에라는 겁니다. 낙엽이 지기 전에 책 제목이. 그게 뭐냐? 낙엽이 지기 전에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수필 제목 같지만 그게 아니고 이게 독일의 비렐름 황제가 전쟁이 시작될 때 자신의 군대를 떠나보내면서 낙엽이 지기 전에 승리해서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호언장담한 말이거든요. 1차 세계대전이 1914년 여름에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름에 터진 전쟁에서 낙엽이 지기 전에 돌아오니까 불과 몇 달 만에 이길 거라고 생각했던 속전속결로.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 4년 동안 지루한 참호전이 가면서 1000만 명 이상 죽는 대전쟁으로 번졌거든요. 여러분 1차 세계대전도 굉장히 흥미로운 사건입니다. 뭐냐? 저는 그게 이제 우리 한반도에도 주는 함의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데 1차 세계대전은 누가 일으켰나요? 2차 세계대전은 누가 일으켰습니까? 히틀러죠, 뭐. 그죠? 뭐 쉽게 보면.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은 히틀러니 무솔리니,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뭐 일본의 도조 히데키니 이런 침략자가 딱 떠오른단 말이에요, 우리 머릿속에. 근데 1차 세계대전은 그런 침략자가 잘 떠오르질 않아요. 누가 일으킨 전쟁이지? 이 전쟁 범죄자는 누구지?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역사 공부를 덜 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실제 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2차 세계대전하고 또 다르고 우리 저 한국전쟁처럼 사실 이거는 우리 6.25 전쟁도 김일성이 스탈린과 마오쩌둥의 승낙을 받아가지고 잘 기획해서 밀고 내려왔잖아요. 히틀러도 그렇게 한 거고. 그런 식으로 기획한 전쟁이 아니에요. 누군가 기획해가지고 딱 계획을 세워서 밀고 내려간 전쟁이 아니라 사실 이게 터져버린 전쟁이거든요. 에스컬레이션 되면서 위기관리 통제 못하고. 전 한반도에서 이런 전쟁의 어떤 시나리오를 굉장히 우리는 더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아직도 6.25 전쟁 같은 시나리오 생각하는 거죠. 뭐 김정은이 밀고 내려오지 않을까? 물론 그것도 대비해야 되지만 사실은 1차 세계대전처럼 터질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제가 1차 세계대전 저걸 썼는데 어찌됐든 간에 저희 이 대만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저렇게 뭐 경제적 상호조이나 이런 걸로 전쟁은 안 일어날 것이라고 이렇게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제 그런 말씀 드리려고 한 거고요. 이건 일어나지 않은 전쟁이니까. 그런데 지금 사실 미중의 이 전략은 그럼 뭐냐. 전쟁을 사실 하고 싶은 나라는 없습니다. 미국은 억지입니다. 억지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힘이 강해서 또는 우방국과 내 힘을 합친 것이 굉장히 강하면은 선을 넘지 못하도록 내가 이렇게 평소에 힘을 기르고 딱 있으면은 상대가 중국이 감히 이 선을 넘지 못할 거라는 것. 그러니까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거기에 대해서 엄청난 보복이 있을 거라는 것, 대응이 있을 거라는 것을 확신을 시켜주겠다는 거죠. 미국의 전략이라는 건 그겁니다. 그래서 대만에 대해서 군사 지원도 하고 또 여러 우방국들, 일본, 호주, 한국 뭐 이런 나라들이랑 연대를 과시하고 지금 이러는 거거든요.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중국이 선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이제 억지 전략, 미국의 전략입니다. 반대로 중국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중국도 사실은 뭐 전쟁을 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손자병법에서 얘기하듯이 싸우지 않고 이기는 길이 최선이라고 보는 거죠, 중국은. 그건 뭐냐면은 시간을 벌면서 지금 어차피 시간이 중국 편이라고 보고 계속 경제를 키워나가면서 이 지역에서의 군사력 균형을 중국한테 유리하게 가져가고 이러면서 굉장히 힘을 키우면 키울수록 대만도 이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 지역의 어떤 미국의 동맹국들도 좀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대만을 위해서 중국하고 전쟁을 한다? 그런 거를 감수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거죠. 이 지역에서 다른 나라들이. 그게 한국이 됐든 일본이 됐든 호주가 됐든. 그래서 중국은 기본적으로 이제 강압 전략이라고 그러는데 강압이란 건 뭐냐면은 상대가 하기 싫은 행동도 하게끔 만드는 보이지 않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엄청난 군사력을 자꾸 보이고 막 군사적 훈련 같은 것도 하고 시위도 하고 막 이러면서 다른 나라들이 상상 속의 전쟁을 한번 해보면서 중국에 맞서다가는 이게 엄청난 피해가 있겠구나라는 어떤 그런 거를 인식시키게, 각인시키겠다는 게 이제 중국의 전략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두 개가 이제 부딪히는 건데 사실 여러 가지 시나리오로 이제 대만에선 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첫째, 제일 쉬운 건 세 가지 중에 하나일 텐데 억지의 실패. 이건 뭐냐면 중국이 봤을 때 야, 미국의 힘이 이제 미국은 지금 뭐 트럼프 시대가 왔지만 막 미국에 이제 더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 그리고 미국의 힘이 진짜 약해지는 거 아닌가? 막 이제 이런 식으로 오면 중국이 더 이제 결심해서 미국은 더 이상 대만 문제에 개입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자신감을 갖게 되면 이제 대만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할 수도 있겠죠. 이게 억제가 약해서 깨지는 전쟁이고 두 번째는 의도하지 않은 확전. 이건 뭐냐면 베이징에서 시진핑이 딱 계획을 잡고 땅 하고 내려가서 침공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미중 간에 굉장히 위험한 군사적 조우가 많이 벌어집니다. 이런 함정도 그렇고요. 저 비행기도, 항공기도 그렇고. 그래서 뭐가 됐든 간에 어떤 충돌이 발생했을 때 그거 에스컬레이션 되다가 이제 번지는 것. 세 번째는 예방전쟁. 이게 제일 위험하다고 보는데 뭐냐. 예방전쟁이라는 거는 이제 미래가 좀 암울하다고 보면 내가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거의 가장 쉬운 예는 뭐냐면 태평양 전쟁입니다. 그 진주만 기습 아시죠? 일본이 진주만을 기습했잖아요. 공습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천 명의 미군을 죽였어요. 일본이 이길 수 없는 상대를 향해서 전쟁을 걸어간 거란 말이에요. 일본이 미국을 상대로 그러니까 이 전쟁 잠재력이라는 게 엄청나요. 미국이랑 일본 상대가 되지 않잖아요.
그런 나라를 상대로 먼저 선제 공격을 한 게 일본이란 말입니다. 그 왜 그랬을까요? 충분히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어떤 뭐 잘못된 오판을 한 측면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그 당시에 일본이 이대로는 희망이 없다고 봤던 거거든요. 당시에 미국이 일본에 대해서 석유 금수 조치를 취했어요. 석유를 전면 봉쇄했어요. 그러니까 석유 없으면 일본 군대는 움직일 수 없거든요. 1, 2년 뒤면 이제 완전히 문을 닫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이 직면한 일본이 황제한테, 천황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죠. 이게 굉장히 위험한 수술이긴 하지만 그래도 목숨을 건질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 이렇게 전쟁을 걸어가는 것 자체가 승산이 그렇게 높지 않을 수는 있지만 지금 최소한 가만히 있는 것보단 낫습니다. 이제 이런 판단인 거예요. 예방전쟁이라는 건. 미래가 너무 암울하면 이 전쟁이 굉장히 위험하고 혹시 승산이 좀 적을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지금 가만히 있어서 죽는 것보단 낫다라는 그런 사고거든요. 그게 이제 여기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뭐냐면 중국 입장에서는 대만이 점점 독립지향적으로 되면서 독립에 점점 더 가까워진다거나 아니면 뭐 대만이 핵무기 개발을 시도한다거나 뭔가 이런 촉발 요인이 있으면 아마 중국은 이 행동을 하려고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전쟁이 벌어지면 여러 가지 워 시나리오도 있지만 이게 모든 공통된 거는 어느 미국이나 중국 일방이 그렇게 쉽게 이기지 못한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핵전쟁으로까지 가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것까지 가는 거죠. 그 워 시뮬레이션을 굉장히 미국에서 많이 하는데 그 중에 한 연구소에서 이런 걸 해봤어요. 하와이 인근에다가 중국이 이 전자기파라 그래서 핵 전자기파를 한번 터뜨려요. 이거는 사람을 죽이는 공격은 아니에요. 핵은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데 상공 높은 곳에서 터뜨리면 전자기파가 발생해서요. 완전히 그 무기체계나 이런 그 강력한 전자기파로 무기체계가 다 무력화됩니다. 그런 효과를 내는 핵폭탄을 한번 터뜨리는 거예요. 그거를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렸어요. 그러면 미군이 죽거나 사람이 죽거나 건물이 막 파괴되는 건 없어요. 그렇지만 함정이든 항공이든 모든 것이 막 이제 무력화되는 거죠. 이 전자기파로. 그러면 미국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가 만약 핵을 쓴다고 해서 처음부터 뭐 키예프에다가 막 대량으로 써갖고 막 수만 명, 수십만 명을 막 죽이는 이렇게 쓰진 않을 거예요. 만약 푸틴이 쓰더라도. 처음에 굉장히 시범적으로 쓰겠죠. 사람 인명 피해가 그 민간인 피해가 적은 곳에다가 군사시설에다가 뭐 이렇게 쓸 겁니다. 사실 처음에. 어쨌든 그런데 그렇게 아주 제한된 형태로 쓴다고 하더라도 그때 미국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이런 거죠. 저거 사람이 죽지 않았으니까 그럼 그냥 우리는 계속 재래식으로 대응한다. 미국이 이렇게 나올까? 아니면 히로시마 나가사키 이후에 처음으로 어쨌든 핵무기가 또 쓴 건데 그걸 용납할 수 없다. 그럼 미국도 핵으로 어쨌든 대응해야 되는가? 뭐 이런 어려운 이제 상황에 놓이게 될 거거든요. 이런 상황까지 온다면 어떤 핵전쟁의 가능성도 사실은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어느 한쪽이 특히 중국 같은 경우가 좀 패배가 임박했다고 만약 느껴지면 예를 들어서 시진핑이 중국이 여기서 패배가 임박했으면 핵을 써보지도 않고 패배를 수용할까? 이런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가 만약에 지금 푸틴이 패배가 임박했다. 그럼 푸틴이 핵을 안 쓰고 패배를 받아들일까?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런 위험성이 있는 전쟁이고요. 이 대만 해협 관련돼서는 사실은 이런 어려운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 또 던져야 될 질문이 뭐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불안 현상주의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 그러면은 타협이 필요하잖아요. 타협은 도대체 생각할 수 없는 건가? 뭐 많은 지금 주류적인 생각은 타협은 안 된다고 지금 좀 약간 그런 게 좀 지배적인데 이걸 좀 더 들여다보면은 이 미중 간의 이런 대만 해협을 둘러싼 이런 경쟁은 또 전쟁 위험까지 감수하는 거는 과연 미국과 중국 중에 누가 더 많은 고통과 비용을 치를 용의가 있는가?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죠? 대만이 정말 그렇게 중요한가라는 걸 자문해 봐야 되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핵전쟁의 위험까지 있다면 더더욱이나. 그러니까 대만 전쟁에 걸려있는 이익은 진정 무엇인가라는 거죠. 막연히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뭐 대만의 지정학적 가치 이거에 대해서 물렀으면 또 미국의 어떤 이 지역의 동아시아 지역에서 지금 패권적 입지가 약화되고
뭐 그런 추상적인 얘기만으로 이게 핵전쟁을 과연 감수할 수 있는 거냐? 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 얘기는 대만을 만약 미국이 포기했을 때 이게 미국의 동아시아 입지에 얼마나 사활적인가, 얼마나 치명적인가, 이제 이 질문이거든요. 아까는 대만을 포기하면 미국의 어떤 이 지역에서의 패권적 입지가 굉장히 훼손될 거다, 치명적으로 훼손될 거다라고 이제 가정을 했지만 꼭 그렇게 볼 건 아니다라는 반론이 있는 겁니다. 저는 사실 이 반론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만약에 대만이 중국에 복속되는 걸 미국이 막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어떤 지금 이런 우월적 지위가 완전히 종식될 거냐? 그건 아닐 것 같다는 거죠. 미국이 그렇게 쉽게 이 지역에서 여기가 지금 세계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지금 이 다이내믹한 활력 있는 경제적으로 이런 지역인데 미국이 여기서 쉽게 물러나려고는 하진 않을 거다. 그리고 미국의 다른 동맹국들도 마찬가지죠. 대만이 복속되는 걸 보고 나면 우리가 굉장히 실망도 하고 걱정도 하겠지만 한국이 그렇다고 해서 미국 못 믿겠네. 우리는 미국과는 동맹 안 하겠어요. 이렇게 나오진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럴수록 미국의 한미동맹이 중요하다고 계속 볼 수도 있겠죠. 일본도 그렇고. 그래서 대만이 이쪽으로 중국한테 넘어가면 미국의 입지가 좀 타격은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곧 미국의 아시아에서의 위치가 종식되는 것으로 바로 연결되는 건 아닐 거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막 이렇게 막 걱정하는 쪽에서는 만약에 대만이 넘어가면 이 지역은 완전히 동아시아 이쪽 전체 지역이 중국의 세력권이 돼가지고 우리는 또다시 조공질서로 들어간다. 막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물론 이제 중국의 힘과 세력권 영향력이 계속 세질 겁니다, 앞으로. 그렇지만 옛날에 뭐 그 조공질서, 중화질서 이런 게 다시 재현될 거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죠. 왜? 그때랑 다르게 지금은 중국 말고도 사실은 지역에도 이런 중국보다는 못하지만 이런 강국들이 있다는 거죠. 일본도 있고 인도도 있고 또 아세안 국가들이 있고 하나하나 국가들은 힘이 약했지만 집합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한국도 뭐 옛날에 비해서는 그렇게 허약한 나라가 지금 아니고 세계 10위의 경제력 이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국 마음대로 막 할 수 있는 막 그런 세상이 오지 않을 거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대만이 넘어가면 뭔가 세상이 확 바뀔 것 같은 그런 과도한 공포를 가지고서는 이렇게 이 문제에 임할 필요는 없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타협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더군다나 지금 트럼프 현상에서 보듯이 미국이 더 이상 모든 지역에 대해서 뭐 힘을 가지고 그 패권을 유지하려는 그런 그 국내적인 합의가 되게 약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만 문제가 그렇게 사활적인 게 아니라면은 사실은 적절한 타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제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건 좀 생략하고요. 대만 해협 위기 한반도. 이거 이제 한반도 만약에 대만에서 만약 전쟁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죠? 한국은 자동이죠. 자동으로 들어가죠.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드러내놓고 막 토의할 수도 그렇기도 좀 한데, 근데 이게 사실은 대만의 전쟁이 발발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발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미국은 거기에 대비는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한미일 안보 협력 하잖아요. 저희 캠프 데이비드 사진입니다. 한미일 안보 협력을 계속 심화시켜 나가는 것 중에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중국 견제가 굉장히 큰 거고요. 여기에는 뭐 어떤 뭐 경제 안보나 이런 것도 있지만 공급망 이런 것도 있지만 군사적으로는 대만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을 때 한미일이 어떻게 협력할까 이런 구상도 사실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보면 이 보수 정부에서는 훨씬 적극적으로 임합니다. 이런 쪽에 이런 중국 견제나 이런 쪽에 진보는 사실은 좀 더 여기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좀 그런 경향이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게 우리가 나름대로 한번 좀 생각을 정리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크게 보면 세 가지 질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만의 운명에 걸려있는 우리의 국익은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대만이 중국한테 넘어가고 안 넘어가고가 우리한테 얼마나 사활적이냐 이런 질문. 이건 아까 미국 관점에 던졌던 거랑 사실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제 이 대만에 대해서 대만을 지키는데 우리도 같이 행동을 맞춰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이제 분들은 뭐냐면 대만이 중국에 넘어가면 여기는 완전 중국 질서가 되고
우리도 이제 취약해지기 때문에 이 대만을 지키는데 우리도 미국하고 완전히 손을 잡아야 된다는 이제 그런 주장이 있어요. 근데 좀 다르게 보면 과연 대만이 중국에 넘어간다고 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 지역이 완전히 뭐 중국의 중화 질서가 되고 막 우리도 막 중국에 예속되는 나라로 변하고 꼭 그럴 거냐. 막 그렇지 않을 좀 약간 자신감이 있다면 꼭 대만이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우리 국익하고 이게 일체화시킬 필요는 없지 않는가. 이제 이런 세속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대만 유사시 한국 연루가 불가피한가. 어차피 이 문제는 뭐냐면 이 예전에 노무현 정부 때 나왔던 얘기인데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대만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여기 주한미군 있잖아요. 주한미군이 오산기지, 뭐 군산기지, 공군기지 여기서 떠가지고 대만 해협에서 작전을 하고 이러면 중국이 봤을 때 여기는 발진기지예요. 자신과의 전쟁을 하는 한반도 여기 공군기지가. 그러니까 여기를 때린다는 거예요. 여기 오산을, 군산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아, 우리 영토가 공격받으면 우리 당연히 또 반격해야 되고. 그러니까 대만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한국도 끌려 들어간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노무현 정부에서는 제가 그때 그 청와대에 있었는데 이 업무를 담당했었는데요. 그래서 한국 정부의 승낙 없이 주한미군이 대만 문제, 지역 문제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이제 우리는 강력하게 주장한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한국 정부의 사전 승낙을 받아라. 뭐 이런 얘기를 미국한테 요구했어요. 미국은 어림없다. 이건 우리 군대고, 여기는 우리는 예전에 이제 주한미군도 그렇고 한미동맹은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는 걸로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은 점점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건 물론 있는 건데 그 외에 지역 문제, 남중국해가 됐든 대만 문제가 됐든 여기에도 유연하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주한미군을. 그런 사고를 점점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랑 약간 생각이 부딪히게 되고 그거 가지고 엄청난 협상을 했는데 결론은 그냥 사실 어정쩡하게 타협이 됐습니다. 서로 존중하는 걸로.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는 건데요. 근데 이건 뭐 나중에 좀 군사적인 거 자세히 오늘 얘기는 말씀 안 될 텐데 이게 만약에 오산 기지에서 막 떴다 내렸다 대만하고 막 이런 식으로 작전을 하면 아마 중국이 공격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이는데 사실은 이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멀어요. 여기 한반도에서 대만 해협까지는. 미국이 여기서 주한미군을 만약 공군을 빼서 여기 투입하려고 해도 제가 볼 때는 떴다 내렸다 하기보다는 한반도에서 이거를 오키나와 쪽에 주일미군 기지에 옮겨서 아마 하는 것이 훨씬 군사적으로는 그 효율적일 거란 말이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한 번 빼는 일회성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크지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작전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그 중국이 뭐 우리 기지를 때리고 뭐 이런 거를 그 가능성을 너무 기정사실화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다. 뭐 이런 건데 시간이 그래서 이건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맹의 정신 이건 뭐냐면은 미국은 어쨌든 간에 이제 여기 주한미군 한미동맹이 비단 꼭 북한의 위협에만 대처하는 것은 아니다. 예전하고 점점 달라진다. 어떤 미국이 뭐 중국하고 전쟁이 벌어지면 당연히 한국도 동맹국이니까 동맹의 의무를 해서 미국을 도와줘야 된다. 이제 이런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북한이라는 실전적인 위협이 있기 때문에 한국은 물론이고 미국한테도 북한을 잘 억제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전히 제일 우선적인 과제입니다. 대만에서 전쟁이 벌어져도 오히려 벌어지면 더더욱이나 그렇잖아요. 이때 대만에서 전쟁이 벌어지는데 북한까지 준동한다는 거는 미국 입장에서는 두 개의 프론트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만에서 전쟁이 벌어지면 여기서 뭐 주한미군 빼고 뭐 한국군이 여기 참전하고 막 이러면은 오히려 여기도 더 위험해지고 불안정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북한을 이 한반도를 잘 군사적으로 안정시키는 게 그게 대만 해협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도 여기서 한미동맹이 신경 써야 될 1차적 과제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만약에 이제 대만 해협에서 충돌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관여는 사실은 될 수 있으면 좀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최소한이라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직접 전투에 참전하는 거는 이제 있을 수 없다고 보고 어떤 비군사적인 어떤 이 비전투 행위에 뭐 군수 지원이나 의료 지원이나 아마 뭐 이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여튼 이것도 한번 더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될 문제고요. 결론적으로
그 제가 이제 두 가지 사례를 봤습니다만 결국에는 이제 EH카라고 20년의 위기라는 저 책을 쓴 분이 한 건데 평화적 변경이라는 게 국제정치의 근본 문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지금 뭐 역사의 귀환이다, 지정학의 귀환이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거는 국제정치는 항상 보면 새로운 강대국이 항상 부상합니다. 다 변하니까요. 그럼 새로운 강대국이 부상하면 기존 강대국이랑 경쟁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강대국이라는 거는 볼 때 가면 갈수록 기존 질서는 기존 강대국이 만든 질서니까 좀 불만스럽거든요. 내 힘이 커지면 내 뜻대로 한번 질서를 또 만들고 싶은 게 국가의 어떤 심리이기 때문에 그런 수정주의적인 욕망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게 이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건데요. 지금 전쟁의 시대라고 했잖아요.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현상 유지 세력의 권력 독점이 어떻게 보면 끝나가는 그런 징후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미국의 힘이 너무 막강했을 때 미국은 현상 유지 세력이었죠 그동안에. 그죠? 이건 자기가 만든 세계였으니 질서였으니까. 미국의 힘이 막강할 때는 러시아도 감히 여기 도전을 못하지만 지금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푸틴이 구두로 경고하고 했지만 그것이 타협이 되지 않았을 경우엔 결국엔 힘을 사용하면서 전쟁으로 터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이 국내 정치와 혁명, 국제 정치와 전쟁 뭐 이런 비유를 들기도 하는데 이게 뭐냐면 국내 정치에서는 항상 혁명이 잠복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국내 정치도 보면 항상 새로운 계급, 새로운 세력이 좀 떠오르잖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옛날에 부르주아 계급 떠오르면 부르주아 계급한테 적절한 양보를 귀족들이 해줘야 되는데 해주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혁명이 발생하죠. 또 노동자 계급의 이제 세력이 커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절대 자본가 계급이 양보를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프롤레타 혁명이 터지죠. 자본주의가 지금 이렇게 된 거는 계속해서 복지 법안으로 노동자들한테 양보해 줬기 때문에 사실은 혁명이 일어나지 않은 건 안 일어났던 것이고 뭐 이렇게 보는 건데요. 이걸 국제 정치에 대입해서 보면은 여기도 새로운 세력이 떠오르는데 이거를 타협을 해주고 새로운 강대국한테 적절한 자리를 양보하면 전쟁이 벌어지지 않고 타협을 통해서 뭔가 세력 균형, 현상 변경이 일어나지만 그것을 기존 강대국이 절대로 안 된다고 계속 강경하게 가면 결국에는 이게 분출해서 터지는 게 전쟁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면 유라시아와 인텔을 둘러싼 거대한 지정학적 경쟁이 벌어지고 있고 이게 세력권, 규칙을 둘러싼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유럽에서는 적절한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거고요. 대만 해협에서는 아직 모르죠. 적절한 타협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지면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전쟁이 터지지 말란 법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시대 변화 또는 강대국 국제 정치의 본질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5분만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럼프 시대에 이제 이제 우리 외교안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건데요. 이번에 뭐 트럼프 승리를 보면 이제 미국은 더 이상 우리가 알던 미국이 뭐 아니라는 건 이제 분명해진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4년이 지나도 사실은 뭐 또 비슷한 트럼프 현상은 또 계속될 여지가 있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패권 국가인데 패권국이라는 거는 이 국제 무정부라는 이런 국제 질서에다 자기가 원하는 어떤 질서를 부과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자기가 모범도 보여야 되고 국제 공공재라는 걸 제공해야 됩니다. 경제 질서도 만들고 또 우방국들한테는 안보 우산도 제공하고. 근데 이제 트럼프 그런 거 다 싫다는 거잖아요. WTO니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우리 보호무역 할래. 우리 중산 계급만 보호할래 막 이러는 거거든요. 그리고 방위비도 너희들이 다 많이 내서 어쨌든 스스로 힘으로 갖추라는 거고 미국이 그걸 지켜주지 않겠다는 거고 이제 이런 세상은 온 거죠.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우리 기존에 이제 우리 정부 지금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의 그 국제주의 노선에 적극적으로 이제 편승해서 정책을 펴온 측면이 있습니다. 가치 외교 그죠? 어떻게 보면 약간 진영 외교를 좀 해온 측면이 있잖아요. 한미일 안보 협력 엄청 강조하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 친우크라이나 이런 선택을 좀 분명히 했잖아요. 교전주의 국가인데 거기 직접 가서 젤렌스키랑 악수도 하고 뭐 이번에 북한군 파병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무기 제공까지도 막 이렇게 가능성도 언급하면서 러시아를 압박하고 막 이런 걸 했는데
그리고 이제 북한에 관해서는 굉장히 이제 뭐 사실은 좀 약간 좀 대화보다는 어떤 군사력 경쟁, 대결적인 어떤 이런 대북 정책을 해왔단 말입니다. 이게 바이든 행정부의 노선하고는 어느 정도 다 맞았어요. 근데 트럼프 시대에 이게 맞느냐는 거죠.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지원 안 하는데 우리만 지금 막 우크라이나 지원하고 뭐 살상 무기 지원할 겁니까? 트럼프가 지금 김정은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 지금 어떻게, 그럼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이런 것 때문에 기존의 우리의 어떤 정책이나 이런 거를 다시 한번 좀, 전면적으로 한번 좀 재검토해 볼 시점이 왔다. 두 페이지네요. 잠깐만요. 지금 보면은 저는 우리 국내에 크게 보면은 이 대외 전략도 크게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이게 이 다른 거가 어느 정도 다른 건 뭐 어쩔 수 없는데 이게 너무나 이 차이가 커가지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너무 이게 막 그네 타듯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각각에 보면은 뭐 나름대로 장점과 단점이 다 있습니다. 보수 진영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중국 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한미일 안보 협력 또 인도 태평양 전략,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이 어느 정도 동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런 쪽을 많이 강조하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은, 이런 담론은 동아시아 세력 균형의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지금 중요한 거는 중국의 부상이에요. 이게 우리한테 큰 챌린지는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꼭 중국이 우리의 적은 아니지만 최소한 여기에 대해서 뭔가 대비는 필요한데 그걸 위해서 어떤 한미일 안보 협력이나 이런 다른 그 유사 입장국들하고 힘을 합치는 이런 건 맞다고 보는데요. 근데 보수 진영의 또 담론에 약간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뭐냐면 균형 감각의 문제라고 봐요. 너무 치우쳐서 인도 태평양 그쪽에만 치우쳐가지고 완전 해양 국가인 것처럼 우리가 우리는 일본하고 다르고 호주랑 다르잖아요. 우리는 지정학적으로 보면 그야말로 대륙이랑도 붙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죠? 또 북한이라는 존재가 있고 해서 그렇게 해양만을 꼭 중시할 수가 없는 나라고 옛날 노태우 대통령 때 북방 정책 했듯이 러시아도 중요합니다. 중국도 중요하고 물론 우리의 우방이나 우리의 좌편 이쪽에 그 미국과 서방에 서 있지만 저쪽에 유라시아 대륙의 그런 지금 강대국들을 적대시하는 거는 그거는 현명치 못하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어떤 균형 감각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반면에 진보 진영은 오히려 한중 협력, 중국과의 협력 같은 거 강조하고요. 또 일본 관련돼서는 뭐 일본의 위협, 그죠? 뭐 군사 대국하니 뭐 과거사 문제 이런 거 많이 강조하잖아요. 진보 진영에서는. 그러면서 균형 외교를 많이 강조하죠. 근데 이거는 사실은 어떤 균형 감각이라든지 뭐 이런 면에서는 진보 진영이 훨씬 더 저는 맞다고 보는데 다만 여기서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는 어떤 지정학적 방향성이에요. 그러니까 한중 관계를 좋게 관리하는 건 중요한데 그렇다고 중국의 그 부상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대비해야 된다는 것 자체는 무시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일본의 뭐 군사 대국하니 막 이러는 거는 이건 약간 19세기, 20세기 초 프레임이 아닌가. 그러니까 일본은 지금 저렇게 굉장히 그 아베 이후에 이 뭐 신우파가 등장하면서 저렇게 가는 거 역사 수정주의로 가는 건 좀 걱정스럽긴 합니다. 그렇지만 객관적 힘으로 보면은 일본은 이 동아시아 지역의 세력 균형을 변경시킬 수 있는 역량이 있는 나라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옛날에 일본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중국의 힘이 일본에 비해서 막강하게 큽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동아시아 지역의 세력 균형의 흐름을 보면 일본은 오히려 약간 이렇게 좀 손을 잡을 수 있는 우방국, 물론 역사 문제는 껄끄럽지만 지정학적으로 보면 약간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여져서요. 사실은 이 보수 진영, 진보 진영의 담론 중에 사실 장점을 잘 살려서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게 너무 이 스윙 왔다 갔다 하는 것이 크지 않도록 좀 약간 수렴할 필요가 있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이 세계가 이렇게 어지러운데 한국 외교가 지금 어쨌든 우리가 한미동맹이 있고 북한 위협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한미동맹이 있고 어찌됐든 간에 서방의 일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좌표가 이쪽에 서방에 좀 가까울 수밖에는 없어요. 근데 그 가깝다고 해서 너무 극단으로 가깝고 이쪽을 적대시하지 않고 적당하게 그렇다고 완전 중간에 서서 무슨 우리가 중립국처럼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 적절한 그 좌표를 잘 설정해서 웬만하면 일관되게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야지 그 주변 국가들한테 휘둘리지도 않을 수 있고요. 예, 그런 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뭐 여기 뭐 뒤에 뭐 북한 얘기도 좀 뭐 할 수는 있지만
일단 여기까지 제가 일단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혹시 또 추가적으로 질문하시면 제가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